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맡게 된 경기도 AI 빅데이터 산업과의 원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은 마이데이터, 웹 3.0 그리고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좀 넓혀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 웹 3.0과 블록체인, 웹 3.0과 AI 그리고 메타버스의 결합입니다. 목표는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하고 웹 3.0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웹 3.0과 AI 그리고 메타버스가 향후에 어떻게 융합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인터넷 세상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인터넷 세상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인터넷 세상과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웹 2.0인 지금 현재에서 웹 3.0 그리고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웹 4.0에 대한 계획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4G, 5G를 넘어서 6G를 각 국이 준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가 챗 GTP 이후에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얼마 전까지는 크게 부흥했다가 최근에는 좀 침체되긴 했지만 생성형 AI만 만나면서 다시 메타버스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메타버스, 그리고 웹, 그리고 통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기술들도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기술들이 실현되고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끝날 때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마이데이터가 나에게 필요한가? 웹 3.0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AI나 메타버스가 내 삶을 바꾸게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강의,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내용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주권입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은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들어보시기는 했지만 과연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마이데이터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만나게 될 새로운 가치를 함께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쇼핑을 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쌓이고 있는 세상의 많은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가치를 누리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나의 데이터를 나를 중심으로 모아 스스로 관리하고 어디에 얼마나 제공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가치가 실현됩니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그로부터 창출된 가치가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돌아가는 데이터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만든 마이데이터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생성에 기여하거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개인의
통제 하에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마이데이터가 왜 생겨났고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인포그래픽은 하루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는 내용처럼 트위터는 하루에 5억 건이 매일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약 4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왓츠앱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카카오톡과 비슷한 대화형 메신저에는 2,900만 건 가량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463 엑사바이트의 양이 매일매일 디지털 자료로 생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63 엑사바이트는 저희가 2기가에서 3기가 정도 되는 DVD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약 2억 1,200만 장 정도가 매일 생산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생성되는 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생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나 IoT 센서를 통해서 생산되는 양들도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보셨던 예처럼 하루에 매일매일 개인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여러분은 핸드폰과 웹, 태블릿,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찍히는 자동차에서 찍히는 블랙박스와 CCTV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생산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많이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은 돈은 버는데 나는 어떤 이익을 받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불합리함 그리고 의문에서 출발한 게 마이데이터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2025년이 되면 170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DC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70년대부터 컴퓨터가 생겨나고 90년대 PC 시대를 지나서 2000년대 SNS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후부터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5년이면 170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형도 사물이나 인지정보 그리고 다양한 현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이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고 있고 데이터 경제를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사용자인 우리는 내가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 의 관점에서 출발한 게 마이데이터. 그리고 그 마이데이터의 핵심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주권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마이데이터를 개인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 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의 활용처와 활용 범위 등에 대한 정보 주체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개인은 개인 데이터의 활용 방식과 수익 배분 과정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그 자체를 마이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생성한 데이터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존의 웹 2.0 환경의 불평등한 그리고 수익 구조마저 불평등한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는 시대적으로는 어떤 흐름 안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발생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발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약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매스미디어 사회라고 합니다. 그때 신문, 라디오, TV, 영화, 잡지 등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미디어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유명인이건 유명인이 아니건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프라이버시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후 행정국가 시대에 복지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권한이 넓어지면서 국가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감시사회가 도래했고 이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게 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보화 시대에는 모바일, SNS로 정보가 더 많이 확산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도 함께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어떠한 침해로부터의 나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와 내 정보를 보호하자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반면에 21세기 이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플랫폼으로 집중되면서부터는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데이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됩니다. 그때부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 활용이 중요해지고 데이터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내 데이터에 대한 나의 활용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이데이터의 시작이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법적인 권리 개념이 도출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주권은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용하는 방법,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의 주권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 또는 개별 사용자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권리의 개념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GDPR이라고 유럽에서 만든 일반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률에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개인정보 문제,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들이 처음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 시기 함께 논의된 개념이 국가의 데이터 주권입니다.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고 자국 데이터 시장을 보호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당시에 큰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미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로 자국민의 데이터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GDPR의 법 안에 이러한 개인 데이터의 주권, 국가 데이터의 주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GDPR에서 최초로 국가의 데이터 주권 문제가 생겨났고 그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주권은 국가 차원에서의 자국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국에 있는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됐을 때 그 해당 플랫폼사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은 비단 국가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주권과 마이 데이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주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서 스스로 자신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반면 마이 데이터는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기술과 서비스, 그거를 통칭해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마이 데이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주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이 마이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주권은 어떻게 나뉠 수 있고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별로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데이터를 현지에 보관하게 할 수 있고요. 강제할 수 있고 해외로 데이터가 이전될 때는 통제를 하거나 과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고 자기 결정권을 실행한다는 뜻은 개인 데이터의 열람이나 정정, 삭제, 이동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파일링 거부 및 잊혀질 권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결정권은 대부분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다음번에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국가와 개인뿐만이 아니고 데이터에 대해서 주권은 기업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현재 법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 데이터 소유권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돈을 들여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관련된 정책입니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에 따라서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 인식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 기업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 EU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랫폼들이 EU 자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 이동권, 잊혀질 권리 뿐만이 아니고 개인들의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GDPR 이후 개정된 CCPA를 통해서 개인 정보의 접근, 열람권, 판매 거부권, 삭제 요청권, 그리고 자동으로 수집되는 쿠키 정보나 자동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들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띄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얘기하면 EU의 GDPR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법률의 발전 상황을 같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은 1984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EU에서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는 GDPR은 2012년 처음 제정 계획이 승인된 이후 2016년에야 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타국의 플랫폼사가 보유한 내국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시행된 GDPR에는 역외 이전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이전 등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체의 권리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수정과 삭제권, 그리고 자동 수집, 철인 제한 및 반대에 대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는 CCPA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CCPA는 캘리포니아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라는 이름의 법률이고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측면에서 GDPR과 다른 CCPA의 차별점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승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판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점이 들어가 있는 점이고, 기업들에게 제한하는 법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의무를 지키고 데이터 위반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 데이터 3법을 시행으로 처음 마이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특히 데이터 3법에서 신용정보법을 통해서 금융정보들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CCPA를 발전시켜 CCRA라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생기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ADPPA, 미국인 전체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권과 보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데이터 3법 이후에 전자정보법이 개정이 21년 되고 23년도 올해 9월에는 전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가 시행이 가능한 개인정보법 개정 승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9월 시행되는 개정 승인되는 내용에서는 전 분야에 대한 정보주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이 도입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도 정비됩니다. 특히 이번 9월에 시행되는 내용 중에 전송 요구권, 전송 요구권은 기존에는 신용정보법과 행정정보에 대해서만 시행됐던 반면 이번에는 전 분야로 확대돼서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권리를 조금 더 확대시켜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데이터는 국내 국외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우선 말씀드린 바처럼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은행 앱, 그리고 증권 앱, 보험 앱 등에서 마이데이터 동의하면 선물을 준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이데이터를 동의하면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으고 한 곳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와 관련된 다른 상품들의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하나는 행정 마이데이터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라고 불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본다라는 개념이었다면 공공 마이데이터는 서류를 제출하던 오프라인으로 종이를 뽑아서 제출하던 방식이 아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이 되면 더 많은 편리한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제공되는 방식이 과연 마이데이터 개념 측면에서 올바른 방식인가는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모여있고 필요한 곳에 제공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방식의 주인은, 개인정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여전히 데이터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데이터 방식은 크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이 플랫폼들 아니면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제공에 따라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엮어서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금융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있던 내 데이터가 더 많은 기관들로 나누어서 저장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은 기관과 서비스 중심의 마이데이터 활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개념에 맞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보시면 개인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관, 필요한 서비스, 금융, 복지, 교통,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데이터가 뻗어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진정한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기관, 서비스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가 개인 중심의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마이데이터 활용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마이데이터가 저장되고 활용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버너스-리가 제안을 하고 인럽트라는 벤처 기업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솔리드 프로젝트입니다. 솔리드 프로젝트는 기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인터넷 서비스 가입, 사용 중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의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이터 독점 문제, 그리고 해킹이나 여론 조작 등에 따른 정보 유출과 정보의 조작 문제에서 벗어나서 솔리드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게 큰 개념입니다. 그럼 솔리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보시면 솔리드 팟이라는 저장소가 웹이나 앱상에 존재하게 되고, 솔리드 팟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암호화시키고 그 앱이나 웹 안에 있는 저장소 내에 있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활용과 전송 권한을 온전히 사용자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건강 앱이
예전에는 마이 데이터를 끌고 와서 본인의 서버에 저장했다면 솔리드 방식은 솔리드 팟이라는 앱이나 웹의 암호화된 저장소에 나의 데이터를 모아두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내 의지에 따라서 나의 통제 하에서 그 정보만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보고 판단한 후에 내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가 없고 서비스가 다 끝난 이후에는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솔리드 방식은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개인이 각각의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기업에 집중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확보에 뒤처진 새로운 기업들도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예전 같으면 플랫폼 기업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 기업들의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API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받기 위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돼서 서비스들이 진입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았다면 솔리드 방식을 이용한다면 그런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블록체인에 있는 DID 그리고 BFS 혹은 IPFS라는 블록체인의 분산 저장된 저장소 형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에서는 개인정보를 DID라는 분산 ID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ID와 연결해서 전자지갑 형태 혹은 PDS 형태로 식별된 사람에게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한 특별한 저장소를 만듭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대개 전자지갑을 이용하지만 일부 PDS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DS와 전자지갑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은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내에 있는 시스템에 분산 저장되어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들에 대한 보안뿐만이 아니고 향후 해킹에 대한 방지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솔리드 방식과 같이 내 정보를 내가 주도적으로 한 곳에서 저장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식별자 값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내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받는 그러한 활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경기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고 민간 마이디라는 서비스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웹이나 앱상에 저장이 됐다면 인터넷상에 저장이 됐다면 두 번째는 블록체인상이었고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즉 나의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PDS라고도 불립니다. 핸드폰 내에 보안이 암호화된 개인정보 저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내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서 관리하자는 개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온 디바이스 방식입니다. 온 디바이스 방식은 첫 번째는 솔리드 방식은 온라인상의 암호화된 저장소 솔리드 팟을 이용했다면 두 번째는 블록체인 내의 저장소를 이용하는 방식이었고 세 번째는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온 디바이스 방식입니다.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에는 혹시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모바일 PDS 온전히 내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곳에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똑띠라고 하고 있고요. 이 똑띠에서는 전자지갑 서비스, 도민 카드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 서비스 3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민 카드 서비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DID, 분산 아이디를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하면서 핸드폰에는 본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외부에도 개인 정보가 필요 없이 하나의 식별 가능한 아이디, DID를 이용해서 본인을 식별하고 본인이 필요한 정보, 본인 인증이든 신분 확인이든 할 수 있는 도민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초반에 2021년도에는 50개소 정도의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도민카드로 했지만 지금은 500여 개소가 넘는 곳에서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 없이 DID 기반의 도민카드를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받고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기도에 사신다면 경기 똑띠를 한번 설치해 보시고 내가 관공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이데이터는 기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온전히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갖춰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방식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내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내 정보가 필요 없을 땐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솔리드든 블록체인 방식이든 모바일 PDS 방식이든 내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면 아마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방식의 서비스를 받을 때와 동의만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받는 거랑 다르게 내 정보를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2가지 요구나 참여 이외에도 일상에서 내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2가지 방법,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어디에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내 개인정보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어느 사이트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떤 정도의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쿠키 정보를 아무 때나 동의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쿠키 정보를 삭제하거나 자동으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애플은 21년부터 핸드폰 자체적으로 쿠키 값을 자동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게 정책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2022년부터 쿠키를 자동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쿠키 값을 삭제하고 수집한 곳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웹사이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일상에서도 나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와 마이데이터 산업진흥원, 데이터 산업진흥원이 2020년도에 만든 MBTI 검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성향 검사랑 다르게 마이데이터에 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사실 저희가 경기도가 2020년도에 데이터 주권 포럼이라는 국제 포럼을 열었는데요. 그때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이 후원을 해줬고 같이 예산을 모아서 이
MBTI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MBTI 서비스의 오픈 이유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내가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으로 마이 데이터,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관점이 생성이 되어 있는지, 내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재밌게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개발을 했고요. 지금도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 성향 알아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면 내가 내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었구나, 관리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 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고 있는 개념이 마이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현재 하고 있는 저장이나 활용 방법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 방법은 현재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이런 3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